K방사는 이제 세계 전략의 좌표가 되고 있습니다. 이 전략의 선봉에는 지상무기 체계의 왕자라고 하죠. 전차가 있습니다. K2 전차는 이미 동유럽을 누비면서 정밀한 기술력과 기동력으로 세계 이목을 끌었고요. 자, 그렇다면은 이제 다음 전차의 조건은 무엇일까요? 지금까지 없던 방식으로 움직이고 싸우는 전차. 오늘 디펜스 프라임에서는 차세대 전차 그 윤곽을 그려보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대한민국 육군의 주력 전차죠. K2를 개발하고 현재는 차세대 전차와 무인 플랫폼까지 거의 뭐 첨단 지상 전략의 혁신을 이끄는 곳. 네, 현대 로템의 미래기술연구센터 김성호 실장이 나와주셨는데요. 미래기술연구센터라면 어떤 일을 하는 건가요? 예, 저희 미래기술연구센터는 네. 차세대 전차, 차세대 차륜형 장갑차뿐만 아니라 미래를 대신할 수 있는 어떤 모빌리티까지 연구를 하는 팀이고요. 수소 전동화뿐만 아니라 각종 소프트웨어, AI 기반의 소프트웨어라든지 차세대 전차와 같은 기동 무기 체계의 소프트웨어 아키텍처를 연구하는 그런 팀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오늘 모신 이유가 국내에서 최고도 아니고 유일해. 네. 유일한 전차 생산 기업이에요. 특히 K2 전차는 이제 K방산 신드롬을 이끌지 않았습니까? 지금까지 수출 성과가 대단하죠? 예, 그렇습니다. 네. 현대로템의 K2 전차는 그 국내 사용자뿐만 아니라 그 해외 사용자에 대한 요구사항을 토대로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는 그런 전차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그 해외 사용자의 요구사항에 맞춰가지고 발빠르게 요구사항을 받아들이면서 계속해서 진화를 하고 있는 전차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원래 전차 시장에는요, 그 독일이나 뭐 미국에 원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K2는 뭐 원조가 아니라고도 볼 수 있는데 지금 세계가 왜 K2에 주목을 할까요? 원조가 아닌데 원조처럼 보이니까 주목하겠죠. 왜 그럴까요? 왜 그러냐면 예. 하나만 보면 돼요. 전투 수행 능력을 보면 되는데 우리가 군사 분야에서 전투 수행 능력을 보는 여러 가지 잣대가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전투 수행 6대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지휘 통제, 기동 화력, 그다음에 정보, 방어, 지속 지원인데 몇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K2 같은 경우에는 우선 기동 측면에서 이제 1,500마리예요. 이게 엄청난 말 1,500마리가 한꺼번에 끄는 힘을 낸다고 하게 되면 엄청난 힘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포장도로에서는 시속 70km, 야지에서는 이제 50km까지 속도를 낼 수가 있는 겁니다. 저도 기계화부대에서 제가 지휘관을 했지만은 이 정도 속도를 야전에서 한번 느껴보신다면은 어마어마한 이제 무서움이 다가와요. K2 타보셨어요? 그럼요, 당연히. 그 어떤 느낌이에요? 왕이 된 느낌? 난 아군이니까. 네. 예. 다음으로 또 이제 그 실시간 이제 궤도 장력이 지표면에 의해서 이완됐다 숙됐다 하는 건데 이게 잘못하게 되면 궤도 이탈임을 의해줍니다. 이거를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기동의 지속 가능성을 이제 높여주는 거고요. 또 이제 심수도화 능력이 4.1m랍니다. 그러니까 전차가 4.1m까지는 이제 잠수해서 넘어가는 거예요. 적의 기습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거죠. 다음에 이제 화력 측면에서 이게 이제 극강인데 120mm 활강포를 써요. 그럼 이게 뭐 다른 나라 차치하고 북한의 거의 모든 전차들을 다 뚫을 수 있는 정도의 화력이고요. 기동간 6초 이내 재장전이 가능합니다. 6초라는 게 얼마나 빠른지 모르시는 것 같은데 결국에는 기동간에 사격한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6초 안에 한다는 것은 뭐냐면 항상 말씀드린 것처럼 적보다 먼저 보고 먼저 때릴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한 대가 10대, 한 대가 20대 이렇게 대항할 수 있는 어떤 속도가 되는 거거든요. 네. 이걸 되게 잘한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저도 야전 있을 때 제일 고생했던 게 ISU라고 해서 유기압식 현수 장치인데 이게 뭐냐면은 예전에 한번 이거 영상 보셨어요? 뭐 옛날에 전차가 막 갑자기 막 누웠다, 너프 갔다, 너프 갔다 이런 식으로 막 하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가 산악지형에서 운용을 하기 때문에 뭐가 있냐면은 상부에서 하부를 쏠 때는 안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 앞에 차체를 내리는 거예요. 근데 지형상으로 봤을 때는 차체가 측면으로밖에 들어갈 수가 없다. 네. 측면을 내려서 이제 사격을 맞추는 거예요. 예. 물론 이제 ISU가 이제 뭐 충격 완화 이런 것도 있지만은 그런 어떤 전술적 효과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좋다. 그리고 또 사격 목표를 할 때 자동적으로 이제 그 추적이 가능하도록 이제 설계가 되어 있어요. 그 이동을 고려해서 이쪽 방향으로 가게 되면 자동적으로 추적하는 기능이 들어가 있는 거죠. 이건 뭐가 들어가 있을까요, 그러면요? 또 뭐 AI 비슷한 게 들어가 있겠죠. 예, 그런 기능이 있다는 거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전차가 기동력과 화력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게 뭐냐면 방어력이 중요해요. 네. 그래서 바둑에서 보면은 아생후, 연후살타잖아. 내가 먼저 살아야지 때릴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능동방어 시스템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여기서 보게 되면 소프트킬과 하드킬이 있는데 미사일이 대전차 미사일이 오게 되면은 그게 유도 교련형, 그러니까 뭐 재민 같은 걸 통해 가지고 그걸 못 오게 하는 것을 소프트킬이라고 하고요. 네.
그다음에 직접 무기를 타격하는 대형 파괴 형태의 하드킬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다중으로 이거를 방어할 수 있다는 부분 하나하고 그거보다 중요한 거 차체 자체가 튼튼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웬만하면 뚫리지 않는다는 거. 그러면서 승무원의 생존성을 극대화시키는 거. 그다음에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피하 식별 장치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라크 전쟁이라는 거 보게 되면 아군이 아군을 쏘잖아요. 여기서 피하 식별 장치 IFF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잘 돼 있어서 피하를 식별하면서 생존성을 높여주고 아까 또 말씀드린 것처럼 ISU 이제 유기압식 현수 장치를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진동과 이제 그 충격을 흡수해가지고 안에 들어가 있는 승무원들의 피로감을 덜해주는 어떤 그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이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우리 군이 지금 인구 절벽 시대에 접근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병력 자원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자동 이제 장전 장치를 통해 가지고 원래는 승무원이 4명인데 1명 줘서 3명으로 갈 수 있게 지금 해놓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게 되면 이런 어떤 그 첨단 모빌리티 중에서도 결국에는 승무원을 줄이는 노력을 가장 많이 하고 있는 것이 이제 K2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K2 전차를 가장 많이 수출한 곳이 폴란드예요. 2023년 말부터 실전 배치와 훈련 운용을 또 시작하기도 했는데 지금 뭐 고객이잖아요, 고객. 폴란드군은 어떻다고 평가를 합니까? 예, 현재 지금 폴란드 군에 26년까지 180대를 저희들이 이제 납품할 예정에 있고요. 폴란드군이 운영하는 차는 K2GF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운용 중에도 있고 이러한 운용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대응하기 위해서 현대로템에서는 폴란드의 법인 그리고 현지 대응 기지를 만들어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현재 법인 설립하셨다는 거 보니까 왠지 우리 대한민국 하면 AS의 국가 아닙니까? 굉장히 그런 것도 잘해주실 것 같은데, 뭐 맞습니다. 교육이라든지. 네. 그래서 현지 지금 밀착형 교육과 그다음에 운영 유지를 위해서 여러 가지 기술적인 지원을 밀착해서 지원하고 있고요. 이에 대해서 굉장히 호응도 좋은 편입니다. 고객하고 얘기를 계속해서 뭐 업그레이드를 시키거나 바꾸나요? 그 다음에 들어갈 것들은? 예, 그렇죠. 1차 계약인 180대에 대해서는 네. K2GF라고 해서 현재 지금 우리나라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 K2와 거의 유사한 형태의 전차고 네. 2차 계약이 지금 아직 이행은 안 됐지만 곧 이행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2차 계약에 있어서는 K2PL이라고 해서 폴란드 군의 요구사항을 받아들여서 많은 부분 개조를 하고 그 요구사항을 입증을 한 후에 폴란드 군에 납품할 예정이 있습니다. 중간중간에 개조를 하는군요. 네. 저는 그 일반인이라서 좀 말씀 듣다가 제일 궁금했던 게 뭐 승차감이 좋아졌다는 표현 썼잖아요. 저는 자동차밖에 타본 적이 없어서 굳이 이렇게 비유를 하신다면 어떤 승차감이에요? K2는? 그 이전에 이제 뭐 88 전차, 뭐 K1 전차 이런 것들을 하면서 개량하다가 이제 K2가 나왔잖아요. 그 전차를 타본 사람만이 그 승차감을 알 수가 있어요. 지프차랑 그러니까 달라요? 그런 게 아니고요. 네. 이제 그 엄청나게 무거운 것들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네. 저는 K1을 타봤기 때문에 K2를 타봤을 때, 야, 이게 너무 편하다, 진동이 없다. 어떤 느낌이냐면 오프로드를 타다가 네. 승용차를 탄 느낌이에요. 진짜? 예, 그런 전투원은 그렇게 느껴요. 왜냐면은 전투를 하러 가는데 통상 뭐 기계부대에서 40km, 50km 기동하고 가서 이제 접전을 하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덜컹덜컹 하면 40km 가보세요. 싸우기 전에 엉덩이 아프지? 체력이 다 소진돼요. 예. 전투의 조건에서 승차감을 적과 접촉하기 전에 좋게 해준다는 거는 전투력의 1번입니다. 1번. 그래서 좀 눈여겨볼 만한 게 지난 2월에 아부다비에서 열린 국제방산 전시회라는 건데요. 중동 지역의 노후 전차 교체 수요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 수요랑 맞물리면서 K2 전차를 수출할 수 있는 길이 더 넓어졌다. 이런 평가가 있던데 어떻습니까? 예, 맞습니다. 실질적으로 중동 지역에서도 지금 많은 러브콜이 쏟아지고 있고요. 지금 저희가 그 유럽뿐만 아니라 중동 그리고 남미까지도 저희가 협력을 해서 K2를 수출하고 현지화할 수 있도록 많은 부분에 있어서 협상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예를 들면 거기서는 이제 중동 쪽이 정세가 좀 혼란하다 보니까 수요가 많을 것 같은데 현대 로템에서는 전반적인 큰 그림도 그리지만 굉장히 다양한 지역을 상대를 해야 되잖아요. 그 지역별로 어떻게 응대를 하세요? 기본적으로 저희는 밀 스탠다드에 맞는 운영 환경을 기반하여 개발이 된 전차이기 때문에 네. 웬만한 운영 요구 조건, 온도에 대한 운영 요구 조건은 거의 다 만족하는 편입니다. 하지만 특수하게 중동이라든지 북유럽 같은 경우에 조금 더 온도가 높고 조금 더 낮은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무기 체계 개조 개발을 통해서 네. 저희들이 그런 환경 조건을 맞추고는 있습니다. 잘 말씀해 주셨지만 그 동유럽뿐만 아니라 이제 그 중동에서도 소요가 많거든요. 왜냐하면 중동이
거의 저희가 무기체계 주기 30년을 보거든요. 전차하고 장갑차를 바꿀 시기가 이제 도래했어요, 지금요. 아까 이제 운용 환경에 따라서 이제 하게 되는데 납품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시험 운용 같이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사막 지역에서는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원거리 사격이 되게 중요해요. 그죠? 그다음에 이제 그 폴란드나 그런 데서는 이제 산악 지역이라도 일부가 있기 때문에 실시간 그 표적을 표착을 해서 바로 때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더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아반떼를 팔 때도 미국에 들어간 아반떼, 프랑스에 들어간 아반떼가 다르듯이 그런 식으로 해서 운용평가를 가서 먼저 받지만은 실시간대 필드에서 필딩을 하면서 서로 의사통일을 해서 그에 맞는 것들을 계속해서 이제 최적화 시켜나가는 어떤 그런 방식이 있는 거죠. 예. 근데 우러 전쟁 때 보면은 전차가 이게 유효하냐, 없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드론 공격이 너무나 취약하지 않았습니까? 현대전에 들어서는 이제 전차에게 요구되는 조건이 달라질 것 같은데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전차는 잘못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파괴된 전차가 9,000을 떠들고 있는데 다 운용하는 사람의 문제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새로운 위협이 나왔다고 하게 되면 그거가 군사를 하는 사람이 그거에 대해서 상쇄할 수 있는 노력을 안 할까요? 근데 왜 그렇게 됐냐면 이런 겁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초기에 러시아군의 이제 그 대대 전술단 BTG라고 하죠. 떼거지로 물러왔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죠? 우크라이나군이 자폭 드론을 이용해서 앞과 뒤를 때리고 나머지 중앙에다가 포병이라든가 하이마스를 때려 넣어서 전멸시켜 버리지 않습니까? 무슨 말이냐면 전장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엔 자폭 드론이 나타나게 됐다고 하게 되면 옛날처럼 대대 단위나 중대 단위로 모여 다닐 게 아니라 네트워크가 잘 되기 때문에 분산을 통한 집중이에요. 이게 뭐냐면 소규모 단위로 가다가 결정적인 지역의 네트워킹을 이용해서 집중을 하고 다시 퍼지고 하는 것을 하겠다면은 러시아군이 이렇게 당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그런 거를 잘하고 있는 게 우크라이나군인데 우크라이나는 어떻게 하냐면 전차 한 대, 장갑차 한 대, 전술 차량 한 대요. 세 대가 딱 가요. 전차는 화력 지원 해주는 애고요. 장갑차는 일개 보병 군대가 타 있죠. 거기 안에다가 자폭 드론하고 그다음에 이제 사적 로봇을 싣고요. 그다음에 한 대 전술 차량에는 저기 드론을 사용하니까 제밍을 해야 되잖아요. 대드론 체계를 싣고 뒤에다가 로봇이나 자폭 드론을 다 싣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얘네들이 한 개의 전투 모듈로서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무전기를 통해 스타링을 통해서 어느 지역 공격할 테니까 모여 하게 되면 사방에 흩어졌던 애들이 와서 전투력을 한꺼번에 모으는 거예요. 예.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 거죠. 지금 현재 보시게 되면은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서 지금 전차 장갑차 피해가 10,000대 육박한다고 합니다. 그중에 상당수가 러시아 전차 장갑차거든요. 그리고 어떤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상한 트럭 위에다가 주포만 올려놓고 있고 집을 갖다가 위에다가 덮어놓고 막 방어한다고 이렇게 해놓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결국에는 이제 운영의 문제이고 결국에는 아까 질문했던 건 뭐냐면 그러면 현대전에서 필요한 것들이 뭐가 있느냐? 그러면 딱 나오는 거죠. 그런 자폭 드론에 대한 위험이 있기 때문에 아까 지금 잘하고 계시지만은 그런 자폭 드론에 대해서 사전에 탐지하고 그것들을 가지고 수동이든 능동이든 간에 그거를 제압할 수 있는 대드론 체계가 덮여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전쟁이 나타나고 있고요. 결국 뭐 AI 기술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야 되고. 계속 쌓이면 나가겠죠. 예. 그러면 이제 우러 전쟁 같은 거 현대 로템에서 굉장히 눈여겨봤을 것 같아요. 이런 뭐 실전에서 어떻게 전차가 뭐 망가지던 활약을 하던 이런 거 다 지켜보셨을 텐데 K2 전차 같은 경우에는 현대전에 필요한 조건들 어떤 거를 좀 갖췄습니까? 현재 K2 전차에서는 아까 뭐 교수님께서 말씀을 잘해 주셨는데 굉장히 빠른 기동성을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1500마력의 어떤 파워팩을 가지고 늪지대 같은 데도 빠르게 벗어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동성을 가지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움직이고 있는 적을 내가 기동간 사격을 해서 제압을 할 수 있는 디지털화된 사격 통제 장치 그런 것들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대전에서 굉장히 높은 어떤 그런 전투력을 보일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러 전쟁을 통해서 봤을 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드론 없는 어떤 그런 작전은 이제 더 이상 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드론을 항시 어떤 식으로 전차와 같이 운영을 해야 되느냐까지도 지금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그거를 이제 드론이 굉장히 가성비 있는 무기가 파괴할 수 있다는 거는 굉장히 대비가 필요한 그렇습니다. 부분인데 그 아부다비에서 열린 방산 전시에서 그 사막 수출형 K2 전차를 공개하셨잖아요. 거기는 어떤 드론 방어 시스템이 탑재되어 있습니까? 거기에는 지금 드론을 방어하기 위해서 상부에서 드론을 탐지할 수 있는 레이더를 탑재를 했고요. 네. 그다음에 공격하는 드론에 있어서 무지향성 제모로서 그 드론을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습니다. 전차를 가운데 놨을 때 이제 도매 형태로 네. 방어를 하는 그런 제모라고 보시면 됩니다. 인공지능은 어느 정도까지 활용했어요?
인공지능에 대해서는 그 전차를 위협하는 위협체가 결국은 이제 드론이 되는데 이 드론이 적의 드론인지 아군의 드론인지 또는 날아다니는 새인지를 구분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정도의 피하 식별, 그러니까 탐지에 있어서의 AI 기술을 많이 적용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K2에도 드론에 대한 방어 능력이 상당히 많이 갖춰져 있다. 자, 본격적으로 차세대 전차 이야기를 좀 해보겠는데요. K2 전차 성능을 개량한 데 이어서 차세대 전차 개발에도 본격 착수했습니다. 지금도 뭐 K2 훌륭한데요. 차세대 전차는 어느 부분에 주력해서 설계를 했을까요? 예, 지금 네. 차세대 전차를 바로 말씀드리자면은 2010년경부터 육군하고 국가연에서 개념 연구를 시작을 했고요. 그를 토대로 22년에 들어와가지고 정부의 그 핵심 기술 과제로 이제 개발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2030년 이후에 체계 개발을 준비하고 있는 단계가 되겠고, 지금 이제 핵심 기술 개발로 개발하고 있는 내용 중에는 기동력, 화력, 생존력으로 조금 간단하게 구분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화력에 있어서는 130mm 이상의 대구경의 화력을 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금 연구 개발을 하고 있고, 생존력에 있어서는 캡슐형 승무원실이라고 그래서 승무원을 한 군데 캡슐형 형태로 모아서 집중 방어할 수 있는 형태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동력에 있어서는 고기동성과 저피탐성을 높일 수 있는 수소연료전지 기반의 전동화로서 구현을 함으로써 많은 부분 승무원의 생존력과 화력을 높일 수 있는 그런 형태로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승무원이 아까 얘기했지만 또 승무원이 적게 탈 수 있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네. 그런 건 어떻게 해결했어요? 지금 이제 포탑을 무인 포탑으로 설계를 하고 있고, 많은 부분을 지능화 그리고 자동화로 구현을 함으로써 승무원의 임무를 줄여줌으로써 승무원을 최소 2명까지 줄일 수 있는 2명까지. 형태로 지금 개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원래 4명이었다고 그랬죠? 4명, 3명, 2명 이렇게 하는 거죠. 점점 줄어들고 있네요. 그럼요. 나중엔 2명도 필요 없을 수도 있어요. 아니, 2명은 있어야 돼요. 그래요? 왜요? 예, 전투에서 기본은 내 등을 지켜줘야 되니까. 사람이 그래도. 예, 그렇죠. 조작을 하다가 한 명 있으면 그 사람이 어떻게 되면 다른 사람이 못 하잖아요. 자, 차세대 전차 성능 좀 짚어보면은 차체를 스텔스형으로 설계를 했다고 해요. 단순히 외형을 바꾼 게 아니라 탐지 회피를 위한 기술이 집약된 설계라고 하는데 이게 어떤 원리로 스텔스 성능을 구현했을까요? 예, 차세대 전차는 승무원의 생존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스텔스라는 여러 가지 기능들을 고려를 했습니다. 스텔스는 크게 전파, 그다음에 열 에너지, 그리고 소리, 그다음에 시각적인 측면에서의 효과를 볼 수 있고요. 시각적인 측면에서는 고전적으로 쓰는 방법이 있습니다. 위장 도색을 한다거나 또는 위장 막을 친다거나 이런 형태로 시각적인 것을 스텔스의 어떤 효과를 볼 수 있고요. 예. 그 외에도 이제 차세대 전차에서 저희들이 전파에 대한 어떤 그런 스텔스 기능을 높이기 위해서 구조적으로 설계를 하는 부분이 있고요. 구조적뿐만 아니라 이러한 구조의 도료라든지 재질을 이용해서 전파를 흡수하고 반사시키는 어떤 그런 기술을 적용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열 에너지에 대해서는 그 열원을 줄이기 위해 가지고 전동화 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기존의 내연기관에서 뿜는 커다란 어떤 열 에너지를 지금 전동화로 가면서 그 반 이상으로 줄일 수 있다라고 보고 스텔스에 대한 기능이 극대화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움직일 때 소리도 안 나야 될 것 같아요. 네, 특히 전동화가 된다면은 특히 기동 간의 소리도 많이 줄일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거 스텔스 설계가 전장에 투입이 되면은 뭐 어떤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요? 제가 군생활 시작하고 네. 첫 번째 연구가 이거였어요. 오. 전차는 과연 스텔스가 가능한가? 연구 안 하신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때는 이제 시켜서 한 거니까요. 했는데 사실은 이게 이제 이 부분을 좀 저희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전차가 소리를 굉음을 내면서 무한궤도 소리를 내면서 갈 때와 조용히 있을 때가 있어야 돼요. 근데 이 전차는 결국에는 이제 예를 들어서 공세적인 운영을 하기 한 방이기 때문에 기동할 때 소리가 안 나는 것 자체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직결지 행동이라든가 아니면 방어작전에 매복할 때는 소음이 안 나야 되잖아요. 그때 쓸 수 있는 방법이 하이브리드 형태로 가는 거예요. 그럼 자동차도 그럼 조용해지죠. 근데 왜 그러면 다 그냥 수소라든가 전기차를 쓰면 되지 왜 안 돼요. 왜냐면은 군에 쓰는 모빌리티는 어느 정도 출력이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 출력을 받칠 수 있는 그런 어떤 자연에너지 갈라가게 되면 엄청난 시간이 걸려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우리가 말하는 이제 석유, 경유라든가 이런 어떤 에너지가 필요하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방어작전 시, 그다음에 매복 시 이럴 때는 말씀하신 대로 해서 외형,
그다음에 열, 소음, 그다음에 전파 이런 것들이 이제 방사되면 안 되겠죠. 왜냐면은 저기 보이지 않게 해서 기습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게 보이게 되면 다 없어지는 거잖아요. 예.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설계를 해야지 그냥 뭐 전혀 소리가 나면 안 돼. 전혀 안 보이면 안 돼. 이런 개념으로 접근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전차는요. 특히 모빌리티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을 보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그 도시에 가보면 뭐를 하시냐면 이제 아주머니들하고 할머니들이 뭐를 하시냐면 한 땀 한 땀 위장막을 만들어요. 아, 그 뉴스에서 봤어요. 네, 예. 보셨죠? 예. 근데 그게 어떤 위장막이냐면 기존의 위장막은 폴대를 사용하고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위장막 이렇게 전차 위에 덮여지면 그걸 위에다가 이렇게 뭐 하나씩 올려갖고 이렇게 해서 파라솔처럼 올려요. 네. 근데 그거를 씌우고 철거하는데 시간이 엄청나게 걸려요. 그런데 그거를 어떻게 하냐면은 이 질감을 좀 이렇게 좀 뭐랄까 실크처럼 보드럽게 하면서 흘러내릴 수 있을 정도로 해서 딱 맞게 하고 주포가 나올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위장망이 새로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우크라이나 특수작전부대 같은 경우는 뭘 쓰냐면 투명망토를 써요. 투명망토? 네, 투명망토요. 실질적으로 이제 뉴스에 나왔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캐나다 통해서 미국 통해 갖고 넘어간 기술로 보이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어느 정도 저희가 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레이더 같은 경우도 이제 전파를 탐지하잖아요. 이게 뭐 무전할 때나 뭐 할 때 전파가 많이 탐지가 되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뭐 요새 알루미늄을 통해 가지고 전파가 발생나는 장치를 둘러싼다고 하는 어떤 그런 스텔스 기능이 다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 스텔스를 적용할 때 전차라든가 장갑차, 포병 같은 이런 부분들이 기동 시와 기동이 아닐 시를 나누어서 이제 적용하는 개념이 필요할 거고 그다음에 그거를 적용할 때는 아까 말한 것처럼 외형뿐만 아니라 이제 소리, 열, 온도 이런 것까지 다 확인해 가면서 해야 된다. 다행히 이제 여기 보시면 K2, K3로 가는 방향성에 그런 것들 다 담겨져 있어요. 이런 거 개발하시려니까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지금 근데 지금 드론이 네. 각광도 받고 있고 또 정밀 유도 대전차 미사일도 나왔어요. 이런 위협들이 쏟아지는 상황에서 우리 차세대 전차는 어떤 방어 체계를 갖춰야 될까요? 갖추고 있습니까? 네, 정말 가면 갈수록 다양한 위협체들이 만들어지고 있고 식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차세대 전차에 있어서 능동 방어 체계는 지능형 능동 방어 체계로 발전을 하고 있고요. 그러한 위협체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식별하기 시작했고 거기에 맞는 대응책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특히 RPG라든지 ATGM 같은 전통적인 그 위협체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타격으로 저희들이 능동방어 체계라는 직접적인 타격 방법으로 무력화를 시키려고 지금 연구 개발을 진행하고 있고 네. 드론이라든지 그 외에 여러 가지 비선형적인 어떤 그런 위협체에 대해서는 레이저에 대한 어떤 그런 공격이라든지 그다음에 전파를 교란시킬 수 있는 방법 등까지 여러 가지로 지금 다방면으로 연구 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또 달라지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주포 구경입니다. K2 전차는 120mm 주포를 장착을 했지만 차세대 전차는 130mm로 화력이 더 커집니다. 이런 변화가 구경 확장 그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고 하던데 이게 화력이 어떻게 달라진다는 거예요? 이게 구경의 확장이 된다는 그 기술력이 엄청나게 힘든 거거든요. 지금 현재 세계적으로 러시아의 T-14 아르마타 전차라고 알려져 있잖아요. 이게 125mm예요. 이 활강포를 사용하고 있는데 여기서 첨단 날개 안정 분리 철갑탄을 사용하거든요. 이게 이 목적은 뭐냐면 120에서 150으로 넘어가는 거는 우선 우리가 딱 생각할 때 관통력을 극대화하기 위한 모습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런 걸 봤을 때 120mm보다 130mm 갔을 때 이거를 관통할 때 나오는 어떤 그 에너지가 50%가 증가가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둘러서 이제 우리가 구경을 넓혀가는 어떤 그것도 하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이제 운영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관통력뿐만 아니라 사거리도 연장이 필요해요. 예. 왜 그러냐면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십시오. 다 드론이라든가 로봇을 사용하기 때문에 기존의 접촉 전투에서 비접촉 전투로 지금 현재 전장의 상황이 바뀌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통력이 높아지면서 사거리도 같이 신장될 수 있는 방향으로 이제 연구 개발이 되는 거고 제가 이런 말 했지만은 130mm로 가게 되면 관통력이 높아지니까 당연히 사거리 높아지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건데 제가 보기에는 그건 다른 얘기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2.5km나 3km를 기존을 두고 여기 관통력을 높이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구경을 높이는 거냐, 넓히는 거냐 아니면 기존에는 3km를 갔는데 5km까지 가는 걸로 해가지고 관통력도 높이고 사거리 신장하는 거냐라는 건 또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어떤 방향으로 이제 영합범위이기 때문에 R&D를 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런 관통력도 높여가면서 또 사거리도 이제 신장해 나가는 방향으로 해야 된다라는 저는 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건 어때요? 어떤 나라에서는 이제 미래형 전차 화력 체계로 레일건
뭐 이런 전자기 병기 기술 여기도 관심을 갖고 있는데 이게 실제 전차 주포를 대체할 수 있을까요? 먼 미래는 가능하겠죠. 얼마나 멀어요? 먼 미래에 되려면 뭐 적어도 한 20년 이상 돼야 되지 않겠어요? 왜냐면은 이제 저희가 어떤 무기 체계의 주기를 보게 되면 하나의 무기 체계가 나오게 되면 30년을 쓴다고 생각을 하죠. 통상 보게 되면. 그러면 K3가 나온다고 생각하면 적어도 뭐 과학기술이 빨라져서 반절로 줄인다면 15년 이후가 되면 뭐 그 정도 수치가 되겠죠. 근데 문제는 왜 그러냐면 레일건을 쏠려고 한다면은 그게 이제 에너지원을 계속 공급해줘야 되잖아요. 그 에너지원이 지금의 기술력으로 쓰는 거 작게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전차가 얼마나 커지게 되면 항공모함처럼 커지게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서 전차를 운영해봤자 결국에는 이제 뭐 자폭 드론이라든가 포병 화력에 의해서 다 무력화되는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결국에는 어떻게 가고 있느냐, 외국에서는 미해군 같은 경우는 큰 구축함에다 우선 적용을 해요. 왜? 어차피 큰 거니까 주표를 큰 거 다뤄 상관없잖아요. 근데 이런 식으로 전술적 장비까지 오게 되려가게 되면 그런 것들 연구개발 지속적으로 해야 되고 시험 평가하고 전투 실험 통해 가지고 작아져야지만 올 수 있는 부분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놓치면 안 되죠. 왜냐면은 그걸 하면서 파생할 수 있는 것들이 많거든요. 왜? 전차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국가 중심을 방어할 수 있는 어떤 새로운 무기체 필요한데 우리가 지금 현재는 이만큼 커서 안 되지만 이거 갖다 다뤄도 되잖아 식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는 또 다른 분야의 R&D 척지할 수 있거든요. 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미래를 봤을 때 현대도 중요하지만 미래를 보고도 같이 미래 전력을 구상하는 건 두 가지를 같이 해야 된다. 어쨌건 지금은 이제 차세대라고 해도 차세대 전차에 이런 레일건 이게 장착되는 건 좀 오래 걸리겠네요. 예, 맞습니다. 저희도 차세대 전차에 대해서 레일건과 전열 화학포를 적용하는 부분까지 검토를 진행을 했었고요. 현재 기술 수준으로는 적용이 좀 불가하다라는 어떤 판단을 내렸습니다. 특히 레일건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많은 부피를 공간을 차지하는 어떤 그런 에너지원 때문에 공간을 차지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현재 응용연구 수준의 단계로 보고 있고요. 이러한 것들이 기술 성숙도가 높아져가지고 실제 기동하는 전차에 장착이 가능하다면 채택을 안 할 이유는 없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은 좀 많이 남은 얘기다.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뭐 전통의 군사 강국인 미국, 뭐 독일 이런 데 가만히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 미국과 독일의 차세대 전차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을까요? 이제 시장님께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방향으로 이제 발전시켜 나가고 있어요. 나가고 있고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이 이제 우러 전쟁에서의 어떤 전차가 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걸 어떻게 그런 위협을 상쇄시킬 것인가라는 측면에서 이제 개발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 중에 이제 세 가지 요인 정도를 뽑아 보게 되면 저는 좀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전투 중량이에요. 그다음에 이 전투 중량이 왜 중요하냐면 결국에는 묵직한 무한궤도 있지만 그 전투 중량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조율하냐에 따라서 이게 전장에서의 전투 행동이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뭐 미국은 에이브람스 이제 X가 되고 독일 같은 건 이제 KF-51이 되는데 독일 같은 경우는 KF-51이 59톤으로 줄이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얼마인지는 모르겠다라고 이제 NCND 하고 있는 그 이유가 뭐냐면 결국에는 무게를 줄여야 되는데 전차가 받는 이제 그 위협들이 더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대전차 미사일 나왔는데 또 드론까지 나오고 하니까 이런 부분 되고 있는데 근데 여기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차 자체에서 그 모든 걸 다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거를 전술적 운용으로서 어떻게 풀 수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에서 그 기능들을 좀 분산시키려는 노력을 좀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아직까지는 몇 킬로까지 갈 거야라고 말을 안 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포신의 길이와 구경을 딱 보게 되면 130mm로 가려고 하는 노력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많이 놀려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120mm에서 또는 125mm, 130mm로 늘리려고 하게 되면 문제는 뭐냐? 아까 말한 것처럼 이제 그 레일건처럼 부피가 이제 차지하는 공간이 많아요. 이제 기술력이 없으면 커져야 되기 때문에. 근데 그걸 어떻게 보면은 120mm가 차지하는 부피만큼 130mm 했을 때 동일하게 차지하고 아니면 그보다 더 차지해가지고 관통력과 사거리를 더 늘릴 수 있겠느냐라는 데 초점을 맞춰서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측면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로템 측이 가장 빠르게 접근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실질적으로 차세대 전차라고 모양을 하고 있는 K2 전차가 그 우크라이나 전쟁 뒷받침하고 있는 폴란드에서 운용을 하고 있고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어떤 위협은 다시 자기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가장 많이 보면서 전장에서 지금 데이터를 이제 수집하고 있고 모르긴 모르지만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있는 여러 가지 전차의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으실 거예요. 그런 면에서는 되게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또 무인 포탑과 원격 사격 통제 장치가 이제 세 번째 특징인데 무인 포탑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는 사람이 줄어서 그런 부분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결국에는 사람이 위에서 노출되고 있으면 우리 옛날에 사진 찍을 때 전차 위에서 12.7mm 기관총 딱 이렇게 하고 폼 잡고 있잖아요. 지금은 어떻게 되죠? 자폭 드론 한 방이면 다 날아갑니다. 그리고 요새는 이제 FPV 자폭 드론은 어떻게 하죠? 쇼핑도 하잖아요. 네. 그럼 햇질을 열게 되면 오고 있다가 이 들어가서 안에서 자폭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무인 포탑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고 RCWS로 가는 것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이렇게 큰 축으로서 전투 중량 하중이라 말하고 있죠. 그다음에 포신의 구경과 길이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다음에 무인 포탑과 원격 사격 통제 장치를 어떻게 갈 것이냐를 지금 현재 전차의 뭐 전통적인 강국인 미국과 독일에서 같이 고민하고 있다. 네. 예,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독일의 KF-51 전차가 자폭 드론 운용 능력을 갖춘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 한국형 차세대 전차의 유무인 복합 전투 능력은 어떻게 될까요? 예, 차세대 전차도 유무인 복합에 대한 어떤 그런 작전 환경을 받아들이고 운영성을 높이기 위해서 유무인 복합을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드론의 경우에는 전차라는 체계와 드론과의 연동을 통해서 정찰이라든지 공격 그리고 통신에 대한 중계를 함으로써 이 차세대 전차의 비가시선 전투, 그러니까 작전 환경을 더 넓히는 효과를 보겠죠. 눈에 보이는 적만 타격하는 것이 아니고 산 뒤에 있는 보이지 않는 적을 공격할 수 있는 능력까지 가지게 됨으로써 더 많은 작전 환경, 더 넓은 작전 환경을 커버할 수 있는 그런 전차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저희 전차하면 이미지가 뭔가 그 전장에서 힘을 쓰는 그런 느낌이었는데 요즘에는 그 드론도 통제할 수 있고 센서로 적을 뭐 쫓아내기도 하고 그러니까 약간 전장에서 두뇌 역할을 하는 그런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전차 전투의 방식도 많이 달라졌죠. 상당히 많이 이제 발전이 됐죠. 이제 그 제가 군 생활할 때만 하더라도 가장 두려웠던 게 뭐냐면 전차전을 수행할 가장 두려웠던 게 뭐냐면 아까 비가시선 얘기했잖아요. 가시선 내에 있는 거를 찾아갖고 전투를 하는 거에 대해서는 이제 괜찮은데 화력이 너무 막강하기 때문에 내가 보이지 않는 곳에 나를 때리면 어떡하지 하는 그 공포감이 장난이 아니에요. 왜냐면은 차량에 탑승하고 있거나 장갑차에 탑승하고 있을 때 적의 전차포 한 방이면은 전체가 날아가기 때문에 그 모습이 상당히 두렵거든요. 그래서 전차 안에 있는 곳이 폐쇄적인 공간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 뭐라고 하냐면 바깥에 있는 걸 어떻게 하면 잘 볼 것이냐. 그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 비가시선 지역에 있는 곳을 어떻게 볼 것이냐. 그래서 내가 먼저 봐야지만 내가 얘를 제압을 하게 되면 다음에 얘가 오겠구나. 예측을 할 수 있거든요. 그 예측을 못하게 하는 폐쇄성이 사람을 미치게 하는 겁니다. 전투원들을. 그래서 우크라이나 전장에서는 우크라이나 이제 전차병들 어떻게 하냐면 이제 드론을 운용하기 시작한 거예요. 전차에 보면 헌터킬러라는 어떤 기능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딱 하게 되면은 제가 이제 저쪽에 있는 한시 방향에 있는 적을 딱 때리면 나머지 운용하는 사람이 다른 적을 반영하게 되면 그때 레이저를 찍어 놓으면 자동적으로 이제 주포 가서 사격하는 방식이거든요. 네. 이런 식으로 해서 감시도 헌터킬러의 방식으로 해서 지금 현재 발전되고 있는 부분이고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독일의 KF-51 같은 경우는 그게 정찰 드론에서 멈추지 않고 자폭 드론까지 간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이스라엘도 마찬가지 가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로템에서 그런 걸로 하고 있는데 단 여기서 중요할 게 뭐냐면 전차 승무원이 4명, 3명, 2명으로 들어준다는. 근데 그걸 운용하게 된다면 완전 초연결 네트워크를 하게 되지 않는다면 사람이 또 추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 있는 겁니다. 근데 줄어든 3명, 2명한테 그것까지 하게 된다면 어떤 전술적 과업의 과부하가 돼서 실질적으로 전투에서 전투력을 발휘할 수 없게 되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들은 AI와 그다음에 운용의 측면에서 어떻게 잘 최적화시킬 거냐를 고민하면서 같이 발전시켜야 할 겁니다. 네, 과거 전차의 모습을 좀 보겠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가장 크고 또 가장 작은 극과 극의 전차가 등장했었는데요. 디파고에서 알아봅니다. 개의 폭탄을 매단 대전차견. 거대한 바퀴에 로켓을 달아 굴러가게 만든 판젠드럼. 비둘기의 귀소 본능을 이용한 비둘기 유도 미사일. 황당해 보이지만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실제로 발명됐던 무기들입니다. 탄환보다 먼저 날아든 게 상상력이라고 했을 정도로 그 시절 전장은 기상천외한 병기들의 실험실이었죠. 전차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너무 거대해서 제대로 움직이지 못한 거어인 전차와 너무 작아 장난감 취급을 받았던 꼬마 전차. 극과 극, 상상 이상의 전차들이 전장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1943년 5월 1일, 거대한 전차의 목형이 히틀러 앞에 세워졌습니다. 이름은 아이러니하게도 마우스, 독일어로 쥐라는 뜻이지만 그 모습은 강철로 만든 코끼리에 가까웠죠. 제2차 세계대전 말기, 폐색이 짙어지자 히틀러는 무적의 전차를 원했습니다. 그 결과물이 바로 페르디난트 포르쉐 박사가 설계한 초중전차 마우스였죠. 히틀러는 흡족한 듯 고개를 끄덕였고 이 전차가 전장을 지배할 것이라 믿었습니다. 그리고 1943년 말
마우스 시제차 2대 V1과 V2가 세상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무게는 무려 188톤, 길이 10m, 높이 3.6m, 장갑 전면 두께는 무려 200mm. 당시 연합군의 어떤 무기로도 뚫기 힘들 정도였습니다. 게다가 128mm 주포와 75mm 부포로 막강한 화력을 자랑했죠. 한편 거대한 마우스와는 정반대의 전차가 있었습니다. 주인공은 너무 작아서 전차인지 장난감인지 구분도 어려웠던 꼬마 전차 탱켓입니다. 1930년대 초 폴란드는 정찰과 보병 지원용으로 이 작은 전차를 개발했는데요. 당시 예산이 넉넉하지 않았기에 작고 기동성 높은 경전차를 개발하는 전략을 택한 겁니다. 얼마나 작았을까요? 길이 2.5m, 높이 1.3m, 무게는 고작 2.4톤에 불과했고 탑승 인원은 단 2명, 주무장은 기관총 하나, 포탑조차 없는 단출한 구조였습니다. 사실 역사상 가장 작은 전차는 1920년대 중반에 영국에서 개발한 카든 로이드인데요. 얼마나 작았냐면 무게가 약 1.5톤밖에 안 나갈 정도였죠. 탱켓은 영국 카든 로이드의 폴란드형 개량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전차계의 거인과 꼬마, 마우스와 탱켓의 활약은 어땠을까요? 먼저 독일의 마우스는 거대한 몸체로 위압감을 드러냈지만 무거운 중량은 최대 약점이 되고 말았는데요. 덩치 때문에 최고 속도가 시속 20km로 느림보에 가까웠고 너무 무거워서 교량도 건널 수 없었습니다. 게다가 육중한 크기 탓에 연합군 전투기의 표적이 되기 쉬웠습니다. 패전 직전인 1945년 4월 마우스 V2 전차가 베를린 방어전에 투입되었지만 소련군이 접근하자 독일군은 노획을 방지하기 위해 자폭 처리를 선택합니다. 소련군은 노획한 V1 차체에 폭파된 V2 포탑을 얹어 연구용으로 활용했고 짧은 생을 마감한 마우스 전차는 현재 러시아 쿠빈카 전차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반면 꼬마 전차 탱켓은 마우스처럼 위압감도 화력도 없었지만 1939년 9월 독일이 폴란드를 침공함 첫날부터 용감하게 싸웠는데요. 탱켓 TK3와 개량형 TKS 약 570대가 정찰과 보병 지원을 위해 전장에 배치됐습니다. 무전기가 없어 지휘는 어려웠고 장갑도 얇아 방어력이 약했지만 숲과 도심, 골목길을 누비는 기동성만큼은 뛰어났는데요. 첫날 전투인 모크라 전투에선 탱켓 부대의 정찰 덕분에 폴란드 기병대가 독일군 기갑부대를 기습해 초기 방어에 성공했고 20mm 자동포를 장착한 일부 탱켓은 숲속에 매복해 있다가 독일 전차를 격파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화력과 방어력 모두 열세였던 탱켓은 결국 거센 독일군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파괴되고 말았습니다. 비록 승리를 거두진 못했지만 탱켓은 가장 용감한 전차 중 하나로 남아 현재 폴란드 군사박물관에 당당히 전시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궤도는 각기 다른 방식으로 전쟁의 한가운데를 지나갔습니다. 이 둘 모두 전쟁의 흐름을 바꾸지는 못했지만 전차의 진화를 보여주는 극단의 상징으로 나란히 역사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딥하고였습니다. 디펜스 프라임 오늘은요. 지상 전략의 한 축을 담당하는 방위 산업체 관계자분 모시고 미래 전력을 짚어보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전차 짚어보면서 이번에는 그 우러 전쟁을 계기로 새롭게 주목받고 있는 무인 지상 차량 짚어볼 텐데요. 이거 지상전의 개념을 아주 바꾸고 있죠. 완전 바꿨죠. 완전 바꿨고 이제 작년도 12월 24일 날, 그러니까 크리스마스 이브 날 우크라이나군이 이제 이 전투의 영상을 공개를 했어요. 네. 그게 뭐냐면 우리가 예비군 있죠. 그래서 뭐 동원사단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기는 이제 국토방위군이라고 있어요. 예비군인데 국토방위군 예하 13여단에서 로봇 중대를 창설한 겁니다. 누가? 페드로프의 도움으로. 예. 그래서 창설을 해가지고 어떤 전투 수행 방법을 하냐면 우리 RC카 보셨죠? 조용 RC카 네. 위에다가 대전차 지뢰, 폭탄 같은 거 하는 어떤 로봇도 있고요. 그 다음에 사족 로봇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간단한 어떤 기동 플랫폼 위에다가 12.7mm 기관총을 단 그런 어떤 로봇도 있어요. 그러면은 저기 올만한 곳에다가 어떻게 하냐면은 미리 이제 RC카 위에다가 폭탄을 장착한 걸 도로 좌우측에다 갖다 놔요. 갖다 놓고 저기 오잖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하냐면 앞에 있는 애들 갖다 충파로 해서 자폭 드론을 딱 시켜요. 빵 터져요. 그럼 대열이 멈추잖아요. 네. 그러면 뒤도 한번 똑같이 하고 포병하려고 유도를 해요. 그리고 나서 전차하고 장갑차 같이 오니까 전차 공격받으면 교리상에 하차 보병이 하차를 해서 주변을 이제 확보한 상태에서 이제 기동을 한단 말입니다. 그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특수 기동체 위에다가 12.7mm를 단 이런 어떤 로봇이 거기다가 사격을 하면서 따다당 사격을 하면서 하차 보병을 또 이제 제압을 해요. 그렇게 하고 또 오면서 계속 그런 것들 반복하고 그 다음에 전투력이 떨어졌을 때 여기 있는 지휘소에서 자폭들을 날려가지고 전표적 사격을 딱딱 때리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엔 로봇 중심의 어떤 전투로 실시가 돼서 사람이 필요 없는 철저한 무인 전투를 실시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로봇만으로 한 게 아니라 로봇과 드론의 협업을 통해서 하되 로봇 중심으로 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날씨라든가 작전 여건에 따라서 드론만 운영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떤 부분들을 상세하고 어떤 전술적 융통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로봇도 우크라이나군은 드론과 같이 개발하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이 UGV가 새로운 어떤 전장의 주인공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우리도 무인 지상차량 개발했어요. HR 셰르파 어떤 임무를 수행합니까? 현대로템에서 만들고 있는 10여 년 전부터 개발을 계속해서 수행하고 있고요. HR 셰르파라고 하고 있습니다. 다목적 무인 차량이고 미래 전장 환경에서 사용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다양한 임무들, 감시 정찰, 물자 수송, 그리고 부상병에 대한 후송, 그리고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발이 되었습니다. 특히 HR 셰르파의 경우에는 최신 기술인 AI 기반의 자율주행 기술, 인휠 모터, 그다음에 고전압 배터리의 기술 등이 적용돼서 내구성과 신뢰성이 굉장히 높아진 어떤 그런 무인 차량의 형태가 되겠습니다. 원격 조정이나 종속주행, 자율주행 등이 가능한 무인 차량으로 군에서는 사용 운용 능력이 굉장히 확대되는 어떤 그런 효과를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HR 셰르파가 지금 육군에 납품이 됐어요. 뭐 단독 임무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분야에서 활약할 것으로 보이는데 실전 배치가 된다면 셰르파는 미래전에서 어떤 방식으로 활용이 될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로봇 중도 말씀드렸죠. 그 이상의 어떤 효과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2021년 7월에 국내 최초로 군의 시제 차량 2대를 넘겨줬고요. 그다음에 GOP하고 GP에서 이제 계속해서 전투 실험을 해가지고 이제 어느 정도 성능이 이제 뭐랄까 입증된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우리 편대 장비로는 못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 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제가 아쉬운 부분이지만 이게 빨리 들어와야 되고 왜 그러냐면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지만은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현상금이 붙은 이런 UGV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테미스라고 들어보셨죠? 네. 이게 이제 에스토니아에서 밀렘 로보틱스에 만든 테미스인데 간단한 기동 플랫폼 위에다가 임무 장비를 여러 가지를 이제 써서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후송보트에서 공격까지 다 쓸 수 있는데 이게 왜 푸틴이 여기에다가 현상금까지 걸어가면서 이제 갖고 오라 하느냐 이유가 뭐냐면 이 UGV가 우크라이나 그 전차하고 같이 매복을 통해 갖고 상당히 많은 수의 어떤 러시아군의 전차를 다 뭐라 할까 경멸했어요. 왜냐면은 전차가 들어가고 있게 되면 스텔스 기능이 없기 때문에 여기 뭐 소리가 나고 하기 때문에 다 보이잖아요. 이런 어떤 그 HR 셰르파와 같은 이런 이제 그 조그만 테미스 같은 경우는 동체가 작기 때문에 숲을 지역에서 이렇게 은원패를 하고 있는 거예요. 위에다 대전차 미사일이 달고 있고 저기 오게 되면 얘가 딱 쏴가지고 기동을 멈추게 한 상태에서 이 후방에서 있는 전차가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조포로 빵 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여기에 있는 이제 그 뭐랄까 그 러시아군 같은 경우는 전차 매복을 당하는 겁니다. 예. 그러면 한 번 매복 당하게 되면 절대로 전진 못해요. 그래서 이게 상당히 효과적인 전술이었고 이런 부분들을 HR 셰르파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우리가 지금 이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가지고 제2의 K방산으로 가야 돼요. 예. 이거를 뭐 국제방산 전시회 때도 선보였잖아요. 뭐 수출 전략 어떻게 세우고 계세요? 저희는 우선은 다양한 그 국제 방산 전시회에 출품을 해서 수출 활동을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각 나라별의 요구사항은 다 다릅니다. 이러한 요구사항들을 미리 받아들여서 빠르게 HR 셰르파의 이러한 임무 장치들을 적용할 수 있는 공통 플랫폼으로 이미 개발이 되어 있고요. 이 공통 플랫폼을 이용해서 각 나라마다 요구되는 부분을 바로바로 적용해서 그 니즈를 맞춰줄 수 있는 어떤 그런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K전차는 이제 세계 전차 시장의 전략 자산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강철에 또 축적된 기술력은 수많은 연구원의 땀과 노력에서 비롯된 것이겠죠. 지금 이 시간에도 대한민국 전력의 내일을 준비하는 모든 분들을 디펜스 프라임이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저희는 매주 금요일 밤 10시 KFM 또 유튜브 동시에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